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부터 18살에서 49살까지 국민들이요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현재로선 백신 접종이 최선의 길이죠. 아직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분들 계실 텐데요. 추가 예약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 굉장히 유명한 투자은행이죠. 우리나라에 데이터 물류센터 짓는데 2조를 투자한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로 유통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2년간 집중 투자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실사팀을 만들고 2천의 용지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 391명 오늘 국내 입국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군용기 편 타고 오늘 옵니다. 그리고 이송된다면요 진천에 수용이 됩니다. 여기 시설이 좀 있거든요. 당초 42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일부는 못 왔다고 합니다. 올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아프간에 남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답니다. 한국 병원 등에서 근무한 인력,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정부는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다. 이런 신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분들 안전하게 일단 도착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어제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한 가지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한다. 그리고 대선도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선 지금 진행 중인데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서 이유를 밝혔는데요. 정치인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야 한다. 이 정도라면 마땅히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좀 불만 표시했어요. 이거 흠집 내려 꿰맞추기 조사를 했다. 여권에서는 쇼다, 정치적 퍼포먼스다. 또 이런 비판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사진도 있죠. 해외에서도 비난을 받은 언론중재법. 어제입니다. 새벽 4시 단독 처리한 여당. 그리고 사진 좀 봐주세요. 이게 국회 법사위원회거든요. 새벽에 단독 처리를 하고 여당 의원끼리 주먹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자축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입니다.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퇴장을 하는 가운데 의논이 됐는데 논의가 돼서 강행이 됐죠. 30일 본회의 하겠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원래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합의를 하라. 그래서 30일로 또 미뤄졌어요. 여기 보면 미국 기자협회, 일본 언론, 미국 국무부 등이 약간 우려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약간 좀 이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2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퇴 강수입니다. 윤희숙 의원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 대상이 된 거죠. 뭐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도 반응을 보인 현역 국회의원은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 사퇴라는 강수를 뒀다.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 그리고 어떤 반향을 불러올까? 이런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뭣도 모르고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뭣도 모르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겠죠. 여당 대표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해외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논란이 되자 뭣도 모르고라고 한 게 아니라 뭐 또 모르고 이 말이 와전됐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작전명 미라클.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 국민들, 이분들을 우리나라로 지금 이송하는 작전이 진행 중이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작전명이 미라클입니다. 기적이죠.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다는 뜻도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상상 공급. 이런 평가가 좀 이른바 이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한 것인데 그중에 섞여 있는 일부 물량은요. 사실은 어떤 땅에 대한 어떤 정비가 이루어진 뒤에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 정비하는 거 이게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런데 이 땅에 지을 주택 물량을 사전 청약하겠다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상상해서 공급하는 겁니까?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관련 내용부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안이 사실은 이 권익위의 현역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상황 전수조사, 그리고 그 결과가 민주당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기사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윤희숙 정권 교체 희화화 빌미를 차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원직도 사퇴한다고 하고요. 대선 경선도 중도에 포기한다는 그 이유 중을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 외쳐봐야 이게 우스꽝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투기 의혹 의원 가운데 첫 사의 표명이다. 이렇게 의미를 달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의원직 던지고 대선 경선도 포기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만류한 윤석열 대표에게 이게 내 정치다. 어제 모습이 좀 이렇게 나타났어요. 뭐 일부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는 이전 뭔가 혹평이 나온 거죠.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 측 사퇴 쇼다. 뭐는 거냐? 이거 뭐 정적 퍼포먼스 아니냐? 뭐 실제 뭐 사퇴한다고 사퇴가 되는 거냐? 뭐 이런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 의원 사퇴하려면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뭐 그런 걸 감안한 평가 같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 어제 기자회견 중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고요.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얘기 좀 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꺾이지만 그래도 가는 모습은 제가 보고 싶었던 정치인의 그런 길을 가는 것을 국민들이 보시고 이제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도덕성이나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존중할 만한 정치다.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지금 결정으로 6명 혼영 대체가 잘 나오고 지도부가 잘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윤희숙 의원님의 상처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윤희숙 의원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서 뜻하신 바가 있더라도 의원직 사퇴만은 제가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말리고 있는 거예요. 사퇴만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권 얘기군요. 윤미향, 김의겸은 버티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사퇴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여론 반응이 어떨까 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일단 뭐 이재명 캠프에서는 속보이는 사퇴쇼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거대 양당 투기 무승부다. 뭐 다 거기서 거기다. 뭐 또 이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제 윤희숙 의원의 사퇴 그리고 뭐 여권의 반응도 있었어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 국회의원이 예. 저런 분도 있구나. 그 책임감, 그 용기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 국회의원 그 부동산 조사한 게 LH 사태로 비화된 거거든요. 예. 예, 그것 때문에 했는데 사실 이건 농지법 거리가 좀 멀어요. 예. 그리고 또 그동안에 당에서도 다 해명이 됐던 사실이고 26년 전에 아버지하고 분가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따로 사는데 그 아버지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렇게 책임지겠다. 다른 국회의원들 다들 펄펄 뛰고 모르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이 농지법은 이번에 부동산 조사한 것 중에 가장 가벼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에 시비가 항상 걸려 있어요. 양산에. 예.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예.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거는 정권 교체가 희화화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유명해진 게 나는 이임차인입니다. 예. 5분 연설 예. 작년에 임대차법 3법 개정할 때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이번에 권익위 조사에 자기도 들어가니까 너나 니나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뭐 똑같네 뭐 이런 비판 이거를 본인이 못 견뎌 한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 책임 피해 가는데 예. 나는 혼자 책임지겠다. 그 용기 그 책임감 저는 뭐 대단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예. 근데 다만 현실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은 잘 그만둘 수도 없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뽑은 거예요. 예.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싸워야 돼요. 근데 국회를 포기했을 때 원내 투쟁은 누가 하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꼭 국회를 지켜야 된다. 지금 헌법기관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또 사퇴하면은 예. 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도 이게 확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무슨 일 생길지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표 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저거 사표가 통과되려면은 국회에 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기명으로 과반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 야당의 운명을 민주당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너무 책임을 많이 짓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 책임을 안 짓는 걸 수도 있다. 무한 책임이 무한 무책임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막스 베버가 얘기했잖아요. 신념 윤리하고 책임 윤리. 신념 윤리는 내가 옳은 걸 하는 게 신념 윤리고 정치인은 신념 윤리 플러스 책임 윤리.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또 감안해야 되거든요. 예.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에 예.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용기 있게 무상급식 때문에 사표 던져서 잠깐 박수 받았는데 예. 환호는 잠깐이고 실험은 10년 갔거든요.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 그만두고부터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이 판단을 원내 투쟁을 해야 된다. 원내 투쟁하는 예. 게 살신성인이다. 이런 말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 뭐 결기는 알겠는데 뒷감당은 생각했습니까? 뭐 이렇게 좀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 자, 박상훈 교수님 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있어서 사퇴한다 그러면은 제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퇴하시면서 하시는 변들이 정권 교체 운운하고 그다음에 권익위를 갖다가 비판을 그러니까 했어요. 불만 제기를 했죠. 네. 근데 권익위에다가 부동산 전수조사 하자는 게 누가 강제한 겁니까?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동의서 내가지고 나 예. 조사해 봐라. 그래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윤희숙 의원은 대선 후보입니다. 당연히 검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수많은 그 의원들의 예를 들어 윤희숙 의원도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부친의 특이 의혹에 대해서
가장 가벼운 거라고 그랬지만 지금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시기, 내용, 방법에 대해서 약간 문제 좀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그런 보도들이 더 좀 있죠. 여러 가지가 더 붙고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뭐 경자 유절의 원칙이나 예.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고의성이 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알았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뭔가 이런 걸 차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임차인이라고 유명해진 윤희숙 의원이 예. 결국은 대선 행보가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그 속에서 자신을 통해서 뭐 정권 교체의 희생양이 됐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뭐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이게 보면 실속을 챙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사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정치인의 어떤 도덕성을 높이는 하드로 한 점 부끄러움이 있어서 사퇴한다 한 것인지 예. 아니면은 정치적인 계산을 다 해보고 사퇴하는 것인지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승부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개인의 승부수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이란 제1야당의 승부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치적 해석도 오늘 기사에 좀 담겨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원직 사퇴에 관련돼서 좀 초점을 둔 기사예요. 일단 뭐 제목으로는 어제 반응,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이준석 눈물의 만류의 윤, 이게 내 정치다. 그러다 여당 속 보이는 사퇴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당에서는 맹비난도 좀 내놨죠. 여기 쭉 보시면 근데 이 사퇴 문제예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의원들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해야지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 이게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다 찬성하면 통과가 될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런 거죠. 사태가 가결될 땐 오히려 여당에게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당도 이게 갑자기 부담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당에서 나왔던 반응이 있었고요. 뭐 그와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이 추가로 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중 절반에게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6명에 대한 탈당 요구와 제명 처분으로 시선을 돌리고 남은 6명을 살리겠다는 뻔한 수입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다, 또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이상한 핑계를 공당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징계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여당보다 더 강한 조치는 공연불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면죄부는 그야말로 윤희숙 2병, 송석준 1병 구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쌍욕에 음주운전에 얼마 전에 사이코 먹방까지 저는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포기를 하시지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인 사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기꺼이 해줄 거다. 어떻게 보면은 전망인 것도 같고 약간의 조금 비아냥 같기도 하고 뭐 비판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전득택 전 부대변인 그리고 지금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도 맡고 계시잖아요. 본회의에 윤희숙 의원 사임안이 올라가게 되면 민주당은 동의를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저는 뭐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보는데요. 물귀신 작전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회기 중이기 때문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그럼 민주당 뭐 하고 있냐. 지금 뭐 탈당도 제대로 안 한 사람도 많은데. 지금 10명이 뭐 탈당계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냥 당에 남아 있잖아요. 이제 지금. 아마 그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아마 노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게 여론이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예. 아시다시피 아버님이 이제 그 매입할 당시에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는데 하필이면 세종하고 큰 인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종이 땅값이 최근 5년간 계속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 땅도 보니까 그 주변에 산단이 많아요. 근데 살 때 아마 25만 원 정도 사는데 지금은 평당 50만 원 좀 많이 올랐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10억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비판해 오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드러나는 게 지금
그 주변의 인근 산단에 대한 예타 검사를 KDI에서 했다. 근데 이분이 KDI에서만 뭐 한 17년, 18년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동생 남편이 지금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고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뭐 최경환 기재부의 보좌관 했다. 이런 얘기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실제로 농사 지은 건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다 임대를 맡겼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굳이 여생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 일대가 다 산단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 세종시 바로 위쪽이거든요. 그 위에도 바로 산단이 있고 예. 옆에도 있고. 그러면 기재부라든지 KDI 같은 데서는 그런 정보를 알기가 쉽단 말이죠. 그럼 이건 단순히 농지법 문제가 아니라 부패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뭐 이해 충돌 뭐 이런 쪽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내부 정보. 그러니까 KDI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예, 예. 청와대라든지 그런 정보를 이용했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런 만약에 이제 아마 저는 보도가 계속 나올 걸로 봅니다. 조만간 아마 일단 좀 정구택 전 부대변인께서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다. 여론의 이렇게 좀 하시는 거죠, 동향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영향 미치고 실제로 세종시 공무원은 그 산단 주변에 샀다가 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사로 전환이 되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 뭐 통과 문제 없겠죠. 근데 지금 상태는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좀 볼 수밖에 없다. 지켜봐야 된다는 상황을 거네. 지켜봐야 됐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장이 상장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상장하게 되면 결국 표결을 해야 되는 건데 표결을 할지 말지는 아마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라서 언제 상장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여론의 동향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언론 보도 또는 의혹 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론의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참 이게 큰 뭔가 부담이 온 건 맞는데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입장이세요 그러면은. 자,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가 만류하니까 당연히 만약에 표결 올라간데도 반대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어제 그 윤희숙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도 예. 그 많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윤희숙 의원을 찾아가서 집 앞까지 찾아가서 이제 만류하는 상황인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앞서 지적한 의혹들이 예.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요. 제가 그 이제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샀다는 그 농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좀 확인해 본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그 농지를 샀다고 전해지는 것이 2016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일대가 그 산단으로 지정된 것은 2017년 7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투기라고 하면은 그 전에 정보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쪽에 있는 매매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그 농지를 산 이후 그 국가 산단 지정으로 된 그 1년 사이에 평균에 한 달 평균에 그 이 매매 건수가 1회 정도에 그칩니다. 1에서 1.5회 정도 사이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어디 바깥으로 흘러나가거나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그렇게 뭐 되는 곳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투기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이고 예. 그 실제로 KDI가 해당 그 산단에 예타를 했던 때는 2019년에서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근무하던 시절이 아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를 했고 거기가 뭐 예타를 통해서 뭐 산단이 지정이 돼서 지금 굉장히 그 토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날짜만 맞춰봐도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윤희숙 의원이 충분히 그걸 알기도 어렸을 거고 이것을 투기라고 볼 정황도 사실 뚜렷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100번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윤희숙 의원에 준하는 최소한 탈당이라도 하는 모습을 과연 민주당이 보여줬는가? 저는 그것조차 지금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성구태 부대변인 잠깐 얘기하셨지만 약간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윤효중 의원이 이게 무슨 6명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떤 판단을 했을 거냐면 만약에 이 지금 12명은 전부 국수본에 가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혐의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더할 나위 없는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6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도 이 12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했던 것이고 6명에 대해서 정말 윤희숙 의원 같이 이 입증할 만한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한 거라서요. 예. 저는 지금 사실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큰 용단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 애초에 권익위 조사를
의뢰를 했던 것 자체가 전부 무색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구택 전 부대변인이 지금 발언기 요청하시는데 좀 반박을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예타 통과는 2019년이 맞는데요. 그 예. 전부터 진행이 됐죠. 아. 그 일대 산단이요 한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한 대여섯 개 있어요. 지방 산단도 있고 국가 산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큰 건 그거죠. 왜 하필이면 세종시에 가서 땅을 샀을까? 그것도 농지를.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일대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값이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땅값은 10억 이상 올랐습니다. 아니, 만약 여성을 보낼 거면 근교에 가면 사지 왜 거기 가서 사냐는 거죠. 한 번도 직접 가서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KDI에 그만두긴 했지만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17, 18년 동안 계속 KDI에 있었어요. KDI가 단순히 그 국가 산단만 하는 게 아니라요. 국가 산단을 하면 그 지방 산단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 정보가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 아까 여동생 남편 얘기는 왜 안 하죠? 청와대에 있었고 기재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의심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예. 굉장히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 아파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를 세종시 이전하자까지 주장했었습니다. 예. 그런 발언에 대해서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구택 부대변인 아무튼 상황 자체가 좀 의심할 만하다. 이 부분을 좀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요. 예,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도 반론 기회 드릴게요. 예, 그 지금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의 일환인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 임대 수탁 사업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주가 없는 그 땅들이 있고 여기가 예. 이제 농지로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농지로서의 어떤 그 충분한 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국가가 장려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 이런 것을 투기 목적으로 샀다? 오히려 국가가 장려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동생이 뭐 관계 부처 뭐 공무원으로서 일했다는 그것만으로 투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 저는 이런 것도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럼 이 정도로 결국에는 거기에 2017년 7월에 문재인 정부가 산단으로 지정을 예. 했던 장소인데 그 이후에 그 어떤 이 지대가 폭증을 했단 말이죠. 예. 그 땅값이 폭증을 했고 과연 그러면 이렇게 전국 토지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폭등을 한 책임은 과연 윤희숙 의원이 다 져야 되는가?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 그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땅값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확장이 됐네요. 네. 그럼 뭐또 아니, 정구택 부대변인 하실 말씀 사실은 있어요?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뭐 땅값이 내가 올리나 그러는데 거기 가서 누가 땅 사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제 이 위탁 그 농어촌공사 이걸 핑계 대는데요.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농사 짓다가 도시에 간다든지 예. 못 짓게 됐어. 그런 경우 위탁하는 것이지 매입 자체를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땅을 산 것 자체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위탁 경영을 했다 아니면 거기 저 농어촌공사에 맡겼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보니까- 땅값 오르는 지역에 가서 누가 땅 사라고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도 보니까 말이 여야에서 안 되는 논평이 변명하고 있는 굉장히 나오겠군요, 지금. 예, 저 김재섭 비대위원 짧게 30초 드릴게요, 반론기에. 그래서 땅을 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꼭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물타기가 본인 자체가 아니고요.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비판해온 사람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명을 하라는 것인데 꼭 뭐 땅값을 내가 올렸냐 뭐 문재인 아니죠, 대통령 아니죠. 문제 이거는- 없냐라고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아니에요. 이 지금 정치권이요, 뭐 대선과 관련해서 확실히 이 부동산 땅 이 이슈는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요. 모든 정당들이 이 문제가 불거지면요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상황을 다룬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뭐 짧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뒤에 이거 왜 했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요. 검증도 없는 김 빠진 비전 발표회. 그러자 홍준표 의원은 이건 뭐 하계 같아서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도 넘는 12명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요 7부씩 나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각자 자기가 뭘 하겠다 무슨 생각을 밝혔는데 자기 발표 시간이 끝나고 일부는 그냥 떠났답니다. 그럼 뒤에 계신 분들은 다 간 상태에서 그냥 덩그러니 발표하신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하신 분은 굉장히 썰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얘기 뭐 간단하게 먼저 윤영월 대표님, 네. 이거 평가 좀 해주세요. 이거 사실은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데 이것도 하고 나니까 왜 했냐는 또 평가가 나와요. 네, 또 이제 비전 발표회가 저는 이 자식들 결혼 앞두고 부모들 만나는 상견례 있잖아요. 예. 상견례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한 자리거든요. 말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나는 자리라 아주 그냥 예의 차리고 한데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비전 발표회인데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비전 발표회인데 비전이 없고 예. 비전 발표회 처음 하는 건데 열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매너까지 없어요. 네. 어제 물론 날짜는 잘못 잡았죠. 지금 언론 뭐 큰 이슈가 있는 중재법에다가 또 그 윤희숙 의원 사퇴까지 해서 와글와글한데 날짜까지 잘못 잡았는데 비전 발표하면 뭔가 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데 뭔가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이 구름 잡는 얘기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토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열기도 없고 또 참석자들이 매너도 없는 게 홍준표 의원은 나오자마자 초등학교 학교에 갔다고 참석해 놓은 사람이 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발표회가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발표하는데 예. 그때 남은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나갔어요. 그때 12명인데 원래 참석하신 분은. 그렇죠. 황교안, 뭐 하태경, 뭐 저 또 누구죠? 박찬주 대장. 3사람 남고 다 가버려서 자기 것만 하고. 그러니까 매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뭘 행사를 하려면은 진짜 열기가 뜨겁고 그 비분 관계하고 왜 정권 교체를 하는가를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각자 7분씩 얘기하고 그 시간도 못 잡아서 다들 자기 것만 하고 가고. 저는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면 한 3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게 했는데 뭐 열기 없고 썰렁해요. 평가 자체는 지금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참석했던 분들이 어제 한 가지 조금 귀를 잡는 얘기는 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대선 주자들 모두 부동산 한번 조사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님, 그 대선 예비 후보들 부동산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뭐 얼마든지 뭐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뭐 예금이든 주식 투자든 재산 형성 과정 전반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게 제일 낫죠. 저하고 이낙연 후보는 검증받았습니다. 무혐의로. 다른 분들 좀 하라고 하십시오. 물론 이제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뭐 여야 뭐 전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놨으면 전체를 분위기는 모두 해봅시다라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캠프에 계신 션구택 전 부대변인 지금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는 부동산 전수조사 하자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응할 의사 있으십니까? 아직 공식 논의해본 건 아닌데요. 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일단 국회의원들 하고 있고요. 지금 예. 이제 몇 분이 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어디서 할 거냐 문제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권익위가 사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거절한 사람들 국회의원 뭐 다 못했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그런 얘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아마 언론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 토론 과정이라든지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증 과정이 당연히 거치게 될 것인데 과연 뭐 어디서 할까? 제가 보기 그 문제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할까 이 부분은 좀 쟁점 남아있지만 일단 뭐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게 좀 션구택 이재명 캠프 대변인의 설명이셨어요. 못할 이유 없다라는 반응이 지금 나왔습니다. 다음은요.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정치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쟁점 범위이기 때문에요. 뭐 충돌 좀 있었고요. 여당이 단독으로 막 처리하는 모습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제 새벽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죠. 새벽 법사위 여당 의원들끼리 충돌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좀 달랐다는 거죠. 뭐 면책을 줄여야 이거 취재 위축 안 된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여당 의원들이 1시간 훌쩍 넘겨서 논의를 했거든요. 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가 논의가 좀 치열했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고의 중과실 뭐 조문을 놓고 감론을 받겠다. 그리고 뭐 심사에만 100분 걸려서 위원장이 정회에 대해 의견 취합됐다. 여당 내부에서 어제 좀 약간 좀 문제 제기 목소리가 있어요. 이거 독선 프레임 다시 걸릴 수 있다. 이거 부활된다. 그리고 이게 왜 언론만 징벌 배상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의문이다.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뭐 이런 이의 제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새벽 법사위 상황 뭐 영상으로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자, 어제 법사위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처리가 된 겁니다. 의원들끼리 이제 자축을 하는 모습. 뭐 저 장소에 이제 야당 의원들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언론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등장했던 여당 정치인들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거쳤고요. 그리고 어제는 법사위, 이제 본회의 절차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사위는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그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문구 정도가 오류가 있나 이런 걸 수정하는데 어제 내용에 대한 수정도 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법사위에서 손질됐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단 뭐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원래는 상임위 거친 법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과실. 근데 이 명백한이 지워졌어요. 그러면 적용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삭제가 됐어요. 보복적, 반복적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인데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삭제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보도하는 경우가 된 거잖아요. 이거 역시 적용 범위가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이게 법사위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이의제기죠. 자, 어제 법사위 상황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명백한 고의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과실보다도 고의가 더 엄격하게 요건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 균형에 맞지 않거든요. 고의는 그냥 고의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만 표현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이라는 부분이 빠져버리는 게 맞다, 체계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어요. 오히려 네. 명백한이 오히려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법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삭제가 됐다 이렇게 좀 기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참 쟁점이고요. 충돌입니다. 계속.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밀어붙이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국경 없는 기자회 뭣도 모르면서 뭣도 모르고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이게 국제사회 우려를 조롱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취지로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화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한 건지. 자,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죠. 국경 없는 기자회. 이게 이제 국제단체죠. 국제들 기자들 뭐 이런 모임인데요. 언론중재법 반대 성명을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렇게 말한다.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나.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약간 폄하를 한 거죠. 자, 이 얘기가 논란이 됐어요. 특히 이 대목, 뭣도 모르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자 해명이 좀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뭣도 모르고라고 답한 게 아니고 뭐 또 모르고라고 한 거다. 이거 어떻게 된 거? 다릅니까? 이게 같은 겁니까? 이게 지금 해명을 했어요. 아무튼 논란이 되니까 이게 좀 오해다. 이렇게 답한 걸 잘못 알아듣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표님, 박찬 교수님 두 분, 요 뭣도 모르고 바로 내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송영길 대표가 그 말을 그 주워 담는 거죠. 네, 주워 담는데 해명이 아닌 거죠. 뭣도 모르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욕으로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또 모르고 그건 내가 보니까 변명이 아니라 말 장난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해온 그 사람이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세계에 탄압받는 언론사들 그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과거 유신 독재 때 그 언론 민주화 운동할 때도 그런데 힘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민주화 운동했다는 집권당의 대표가 그런 단체에서 우리나라 이 언론중재법을 걱정하는 얘기를 듣고 겸허히 수용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보겠다고 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이야기한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그 유신 헌법 할 때 그때 한국적 민주주의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국적 민주주의. 근데 지금 한국적 언론의 자유를 새로 창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 유신 헌법 할 때 전 국민은 여론조사하면 91.9%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국민이 찬성한다고. 예. 지금 언론 재갈법, 이 공갈치고 겁주는 거잖아요. 재갈 물리고 이거를 80%가 국민 찬성하거든요. 그걸 이유로 해서 하는데 그 부실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다 아니야.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오불관원적인 태도죠. 나는 몰라. 지금 오불관원하는 사람이 제가 보면 3분이 계세요. 예. 한 분은 청와대에 한 분 계시고요. 한 분은 송영길. 지금 송영길 대표가 와서 검찰 관계법 끝내고 예. 언론 자유 완전 박탈, 언자 박탈을 계속 송영길 했거든요. 또 지금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자기가 언론 출신이고 동아일보가 옛날에 백지 광고부터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거기서 정치부국장을 한 사람이 지금 그거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르는 척하고 있고 유튜브는 거기 들어갔어? 하고도 잘 모르는 척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두 축이 예. 미국에서도 차별금지법하고 또 하나는 언론 자유거든요. 예. 그건 기자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하고 언론 자유가 무너지면은 그 나라의 부패가 망치고 나라가 썩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부패 관련 보도 하나도 못 해요. 그리고 5.18 뭐 학살 있었다. 그거 예. 보도해도 이제 가짜 뉴스로 감옥 가야 돼요. 언론사 문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기가 왔는데 민주화 운동했다는 송영길 대표가 뭣도 모르고 저런 얘기. 저거는 역사에 남을 어록으로 저는 기록될 것 같습니다. 박시환 교수님께서는 송영길 대표의 요 어떤 반응이죠. 이 해외에서 나오는 어떤 입장에 대한 반응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의 그 성명의 핵심은 예. 고의 중과실이 자의적인 판단이 될 경우에 판단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예. 언론의 위축을 올릴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고의 중과실, 뭐 아까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명백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것이 이제 논란되온 거를 너무 좀 주관적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국경 없는 기자회만 얘기한 건 아니고 예. 많은 언론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있는 많이 부분. 나왔죠. 비슷한 그렇죠. 성명들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려는 이해하나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은 이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예. 지금 우리가 언론 자유 지수가 아시아에서 3년 연속 1위입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48개국 중에 38위예요. 그 정도로 언론의 자유는 넘치나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대해서 누리는 자유만큼의 책임이 필요하니 이런 지금의 이런 법이 그것의 어떤 기초를 만드는 거다라고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할 거다. 지금 그 자의적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법사위에서도 만약이라고 하는 명백한이라고 하는 문구를 뺐고 예. 그다음에 입증 책임을 갖다가 기자나 언론사에다가 하는 거를 갖다가 원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 배상 청구할 때 매출 기준으로 하는 거 그것도 폐지했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악법이 되지 않기 위한 예.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설명은 거는 뭣도 모르고 아니라 뭐 또 모르고라도 해명을 했어요. 결론은 우리나라 사정 잘 모른다라고 그냥 취급해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비판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인 답변을 한 거 아닌가. 오히려 좀 더 설득하는 자세 그리고 명백한 민주당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한 번, 두 번, 100번이라도 더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찬원 교수님처럼 설명했다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근데 이렇게 좀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국경 없는 기자회 과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참 많이 얘기했고요. 인용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과거 여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인용한 대상이었어요. 자, 그럼 과거 발언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이 자유언론 수호운동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국경 없는 기자회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70위까지 떨어졌던 언론 자유도는 180개 조사국 중 42위로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과거 발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언론과 관련해서 평가와 위상이 권위가 있는 단체. 뭐 이런 대우였어요. 근데 어제 송영길 대표 얘기는 뭘 잘 모르는 단체. 이렇게 됐습니다.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시간적으로는. 글쎄요. 뭐 민주당에게 그다음에 정부에게 후호적이면은 뭐 국경 없는 기자회가 좀 아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면 모르는 거고 뭐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당장은.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단체의 의견을 참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3명의 특파원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번역만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 독립적으로 표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또 모르고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결국 이 RSF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야기하는 바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상 5배의 이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사가 아니라 사실상 형사 처벌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계속 우리가 논의가 되는 것이 모호성, 개념의 모호성이 지나치게 크다라는 점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RSF에서도 동일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의 모호성이 너무 심각해서 결국 이 기자들이나 언론사가 어떤 심층적인 취재를 하거나 보도를 함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고 무엇을 알고 모르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뭐 의견을 참고해서 내려진 결론도 아니고 합리적인 어떤 언론사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송영길 대표가 말씀한 내용이 명백하게 좀 잘못됐고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구택 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를 인용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몇 년 사이 달라졌다. 이건 왜 그럽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뭐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지금 뭐 또든지 간에 어쨌든 잘 모르고 한 얘기다라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 법에 대한 찬성 여론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처럼 뭐 독재 정부가 언론을 조작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불편한 건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 제가 보기에는 한 99%, 거의 100% 언론이 다 비판 여론을 쏟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뭘 보여주냐?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이 왜 그런가 따져보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요. 보도 잘못하면 언론사 문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자 옷 버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부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쓰기 아니면 뭐 제목 장사 이건 굉장히 많은데 거의 책임지지 않아요. 현행법 하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자들이 취재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다. 이 수많은 비판 보도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이 왜 높은지 국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뭐 기자나 언론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본회의 절차만 좀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30일로 좀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뭐 본회의 또 가기까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리고 야당의 반발도 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작전명 미라클. 이 키워드로 소개해드렸는데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작전명 미라클처럼 영유아 100명 포함 아프간인 한국행 오늘 옵니다. 391명 공군 수송기로 오늘 입국인데요. 우리나라를 도왔던 동료와 가족들 그리고 신분은 난민이 아니고 특별 공로자입니다. 충북 진천에 6주 머문 후에 원하면 장기 체류 가능할 듯하다. 그리고 입국 즉시 코로나 검사 받을 예정이고요. 근데 뭐 추가로 더 오는 아프간 국민은 없을 듯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제 이와 관해서 외교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에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8월 이들이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 아프간 국민들은 누구인가? 오늘 뭐 그런 기사가 많은데요. 다음 기사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한 대사관 그리고 병원 등에서 7년에서 8년간 일한 직원들이에요. 가구 숫자는 76가구. 그리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니까 400명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5세 미만의 영아 유아가 한 1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송기 보낼 때요. 뭐 분유 그리고 아이들이 좀 편하게 있을 매트리스도 보내고 그랬어요. 바그람 내 한국병원 등 폭파됐답니다. 과거 우리가 지원했던 이런 병원들이거든요. 여기를 탈레반이 그냥 부숴버렸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 단순히 굉장한 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행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출을 한 거죠. 지금.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박상훈 교수님. 그런데요. 일단 이분들 한국에 가서 체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에 기여한 그런 자격으로. 근데 장기 체류도 가능하다는데 언제까지 장기 체류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망명 신청 또는 난민 지위 이런 신청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기타 비자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비자면은 6개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1년, 2년 이렇게 6개월마다 아프간 사태가 좀 정리될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프간 사태가 더 어려워지거나 영구히 못 돌아갈 상황이 되면 이제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프간 난민, 뭐 미군 기지에다가 이제 수용한다. 이것을 놓고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백지화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오시는 분들, 이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직접 한국인과 한국인의 어떤 외교 활동을 도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서 보복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할 경우에는 우리의 사실은 국위하고도 관련돼 있는 우리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연 없는 사람에 대한 뭐 인도주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반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벌리고 우리랑 인연을 맺은 세계의 식구들인데 그분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도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외교 활동 또 국익에 도움되는 외부 활동을 했을 때 거기와 연관 맺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는 걸 환영하고 또 이분들이 돌아가서 처형당할 위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뭐 아프간 상황이 이제 봐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원하고 또 상황이 오래된다면 저는 뭐 난민 처리도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프간에 계속 머문다면 정적 탄압이 너무나 눈보도 뻔하다. 왜냐하면 그 병원까지 폭파해버리는 탈레반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국민 일각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뭐 그런 게 혼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심리적인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 현근택 전 부대변인. 만약에 난민 신청 또는 망명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난민인 경우는 아마 난민 심사를 받게 돼 있죠.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적인 탄압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대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나려는 모든 사람들은 난민에 해당될 거예요. 근데 박 교수님 말씀처럼 저분들은 어쨌든 한국과의 뭔가 일을 같이 하고 뭐 대사관이라든지 병원에서 같이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특별 공로자 지위를 인정 그런 지위다. 이건 출입국 관리법상의 지위입니다. 난민법상이 아니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단기 체류를 연장하다가 이분들이 아마 다 한국에 머물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또 아니면 다른 인근 지역.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프간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할 때 문화라든지 식생이 가려운 주변 갖고라도 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뭐 연장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말씀처럼 뭐 난민을 인정할지 아니면 영주권을 인정할지 그거는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일단 아프간 정세라든지 그런 걸 좀 보고 국내 여론도 보고 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모든 다른 아프간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일반적인 난민은 아닌 건 분명하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특히 지금 290 몇 명 중에 영유아가 지금 1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애들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국민들이 어쨌든 좀 이해를 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현지에서 우리 한국, 우리 정부를 도운 거잖아요. 이분들이 되게 보면은 의료인, 그리고 IT 분야 전문가들,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기술, 그런 걸 갖고 우리 정부를 도왔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한 위협에 놓여서 이번에 우리가 사실상 구출을 한 거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은 부동산 청약, 그중에서도 사전 청약 얘기입니다. 어제 정부가 이 사전 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어요. 사전 청약 물량을 대폭 늘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6만여 채 정도, 이 정도였었는데 거기다 10만 정도를 위에다 얹힌 거죠. 더 늘린 겁니다. 물량을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보도되는 기사들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급 확대 없이 사전 청약만 늘렸다. 이거 공급 부족을 가리려는 눈속임 아닙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예정했던 공급 물량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일부를 사전 청약으로 당기는 거죠. 사전 청약은 사실 본 청약에 한 몇 년 앞서서 미리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정부 사전 청약 민간 분양으로까지 확대. 지금까지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정도가 적용된 건데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물량도 사전 청약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일부는요. 서울에 짓는 도심 공공주택 물량. 여기도 또 사전 청약 대상으로 삼은 거죠. 물량은 그대로 청약 시기만 앞당겼다. 이겁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죠.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정된 공급 물량에 사전 청약 딱지만 붙였다. 그러니까 뭐가 상표, 그러니까 뭐가 표만 바꾸었다 이런 뜻이 되네요. 정부 주택수 부풀리기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계약 시점만 당기는 조삼모사다 이거. 그리고 이게 또 몇 년 앞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당첨되면 그 이후에 다른 청약은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까지 최대 10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묻고 있어요, 좀 이거를.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용걸 전 대표. 네. 이 무슨 얘기죠, 이게? 정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걸 내놨을까. 조삼모사죠. 아침에 원숭이한테 3개 주고 오후에 4개 좀 화내니까 아침에 4개로 바꾸고 저녁에 3개로 바꾸고 똑같이 7개잖아요. 그런 셈이다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물량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줄 서니까 10년 후에 너 마스크 쓸 것까지 지금 청약해. 그럼 10년 후에 마스크 줄게. 극단적으로 좀 비유하면 그렇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아파트를 마스크로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은 그동안에는 공공택지만 그 사전 청약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공공택지로 한 민간 아파트 그리고 고밀도 이것까지 이제 그러니까 한다는 지금까지는 거니까. 공공 물량이 있는데 이제 민간 물량까지도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근데 거죠. 최고 길게 보면은 뭐 한 10년 후에 입주를 한다는 거니까 그 별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문제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부터 집값 상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 사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10년 후 입주할 걸 지금 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상투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청약 많이 늘렸을 테니까 지금 미리 사 이러는 거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청약한 사람도 또 전월세만 또 하니까 전월세가 더 좀 청약을 했으니까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계속 유지하고 그렇죠. 있겠다. 같은 경우나 전세가 폭등하는데 전월세를 또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10년 오니까 지금 사전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 또 당첨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건설회사가 또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전공법으로 안 풀다 보니까 자꾸 편법 하니까 지금 제도가 지금 복잡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지금 배 안 간다고 노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전공법 공급을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든지 민간에 대한 그 규제 이런 것도 좀 풀고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정부가 이런 대책 내오는 거 보면 그 고육지책은 이해가 가지만
이 정부 내에서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닌가.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다음에 정권 바뀌면 재창출하든지 하면 그때 다시 내놓자. 예. 이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 보도된 어떤 반응 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이제 부동산 이쪽 분야에서 이제 종사하는 분의 반응인데요.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기사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도심 공공주택 물량. 그러니까 이건 정비 사업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좀 뭐 주택을 지주는 건데 정비 사업은 이해관계 다툼이 커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후보지 단계에서 청약 얘기를 하는 건 그것도 사전 청약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상상 공급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이런 겁니다 지금. 박찬 교수님. 네. 정부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할까도 싶지만 또 내용 들어보면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올 봄에 조금 주춤했었는데, 예. 지금 다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아파트 투기 심리가 다시 또 놀고 있어요. 정부에서 뭐 정점이다 이런 얘기 계속 선고를 그런데 했잖아요. 그것을 비웃들어 하시듯이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 4년 뒤에 분양될 것까지 미리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영끌 정책이죠, 진짜 말 그대로. 그런데 뭐 지금 매수 심리를 갖다가 좀 떠받쳐주기 위해서 예. 막기 위해서 땡겨 쓰는 거는 뭐 불가피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요. 그런데 아파트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더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 지금 이제 계속 뭐 공급 확대, 민간 자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 야당에서도 그렇고 많은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손대면은요, 예. 진짜 전국이 아파트 공사판됩니다. 진짜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져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차기 정부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정책을 내놓는 게 낫지. 현 정부에서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무한정 뭐 허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로 그때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연착륙의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는 것밖에 없다.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반응도 좀 있긴 합니다만.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30세대로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까 기사에 나왔듯이 뭐 상상 공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이 사전 청약이 대상도 한 2만 건이 내년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이 전월세 불안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때 설령 사전 청약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주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예.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젊은 세대들이 느껴야 되는 어떤 그 주거 안정은 굉장히 아마 불안한 것으로 계속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원래 이제 민간 영역으로 확대를 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국가가 민간 영역에 손을 대는다는 이제 모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이 예. 사전청약 제도를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도 뭐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지금도 비판적이지만 예. 그 어쨌든간 10점을 좀 앞당겨서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들을 좀 표명을 해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제가 그래도 좀 칭찬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단기로 보면은 이제 수급 불균형 같은 경우 조금의 안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점, 결국 공급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상상 공급밖에 예. 안 된다라는 문제점은 당연히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특히 이제 청약제도라는 게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요, 뭔가. 부동산 관련 어떤 세제도 복잡하지만 그 집을 사는 자체도 너무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끊임없이 받고 있거든요. 이 사전 청약, 이게 본 청약, 사전 청약 익숙하신 분은 익숙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지요? 계속 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눈길을 좀 끈 기사 그냥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네요. 일본 야쿠자 두목, 너 평생 후회한다. 두목이 누굴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은 굉장한 공포를 느끼겠죠. 사형을 선고한 판사 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본에서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 혹시 무슨 일 나는 건가? 법원이 이 두목 사형 판결한 게 첫 사례인데 그 판결이 내리자 이 두목이
판사를 보고 너 평생 후회한다고 얘기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고 이 야쿠자가 여러 가지 이 파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잔혹하고 민간인까지 손을 건드리는 그런 이 야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일이 다 있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요. 아무튼 그래서 기사로 속에서 오늘 좀 눈길을 잡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가짜 스펙 판치는 자소서. 그러니까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내게 되는데. 근데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예의가 많았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가? 가짜 아닌가? 뭐 누가 써준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란들이죠. 그리고 면접, 뭐 생기부 평가는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 교수님, 학교에 계시니까 이 자소서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게 정부가 없앤다고 했습니다. 뭐 잘했습니다. 사실은 뭐 조국 사태로 불거지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소위 부모 찬스를 활용한 자소서 이것이 이제 그 입시 컨설턴트들이 이걸 해주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원성이 많았던 부분이니까 잘 없앴고요. 지금 이것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뭐 인증 점수, 경시 대회 이렇게 비교과 여러 가지 이제 스펙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입시 스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이제 반영하지 마라. 이른바 부모 찬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혹시라도.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애는 거는 불만이 많으니까 없앤 건 당연한데 문제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냐?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성적순으로. 다시 또 성적순으로 돌아갈 거냐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시 다양화를 한 부분들은 다행히 실패했다고 보고요. 다시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봅니다. 교육 백년지 대계죠. 제발 정말로 백년지 대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